자, 내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특히 최대 무역 교역국인 중국을 버릴 수는 없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큰 반론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중립적인 외교가 가능하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우리나라 무역에 도움된 시대가 끝나지 않았냐? 두 가지 반론이 여러분이 한 반론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반론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가 중립적 외교가 가능하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반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고 그럼 무역 대국이 어떻게 여기부터 저기부터 다 가능한 거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무역 대국 중에서 가장 무기를 잘 만든 나라 중에 하나이죠. 중국, 러시아는 가성비는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판매하는 무기가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또 하진 않고 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남았는데 미국에 있는 무기는 좀 비싸죠. 우리나라처럼 가격 대비 좋은 무기는 없다. 전쟁이 하는 이 시대에 무기도 잘 만들면서 무역 대국인 나라, 당연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집중해서 보지 않냐. 그럴 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명확한 우리나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중립적 외교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 중심으로 붙은 외교를 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최고의 동맹국이니까 항상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냐라는 내용이에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 1위가 누구냐 그러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죠. 일본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미국의 경기를 위협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프라다 협의를 통해서 일본을 내리쳤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더욱더 집요하게 일본을 짓눌렀습니다. 그 덕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와해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급격히 길어질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최고의 동맹국도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일본이라는 최대의 동맹국을 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서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편을 들고 있다가 중국과 미국이 좀 화해가 돼. 지금 화해되는 모습이 명확히 보이죠. 미국의 CIA 국장도 중국 가가지고 더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무장관도 중국 가서 회담을 하고 또 왕이 부장도 초대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빙이 명확히 보여요. 중국과 미국은 무역관계가 보고이 되고 꽤 좋아졌는데 그랬을 때 중국이 이전처럼 우리나라를 대할 거냐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 편 들고 막 중국의 강대강으로 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미국 우리나라 또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안 도와줄 거로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드 때 난리가 아니었죠. 우리나라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출소하느라 갖고 있던 매장도 똥값으로 넘기고 중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부품 태우면서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 무역 수지가 확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확 와해가 되고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K컬처가 중국에서만큼 다 막히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우리나라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때 우리가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미국이 도와줬나요? 립서비스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끝했어요. 아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오너지 얻어맞는 건 우리나라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의 행동대장처럼 행동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얻어먹는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랍니다. 그럼 그때 그 상황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또 하나 중국이 우리 무역에 도움이 된 시대가 끝나지 않았냐. 그것도 맞아요. 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익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고 그 중간재 가지고 중국이 물품을 제조해서 세계에 파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협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협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납부했던 상당수의 중간재를 중국에 직접 만드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역 수지에 관련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전기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이죠. 그 두 개만큼 우리나라가 일정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일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만약 중국에 삐져서 우리나라 거에 줄이고 화해된 다음에 미국 중심, 대만 중심으로 바꾼다면 결국 무너지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아무리 전기차 전 세계 시장 1위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산업의 1위도 중국 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술력만큼은 1위거든요. 그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미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리튬이라든지 흑연이라 그런 시장은 3분의 2만큼 다 중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가장 큰 두 개 축이 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은 중국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중국 쪽으로 붙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확한 중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의 기조는 미국 중심으로 하되 때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중국을 과도하게 미국이 때린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조종자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에 어려울 때만 생각을 해서 그냥 무조건 미국 말만 잘 듣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나라 어떤 외교가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